라고 하면서 이 사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그냥 대놓고 쓰니까 약간 좀 낯설게 그게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왜 이게 도구나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물건이나 도구라고 하면은 물건과 도구는 너무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다가 보니까 이 익숙한 물건을 늘 익숙한 방식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사용하던 물건을 사용하던 어떤 관습적인 태도로밖에 이걸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같은 얘기도 도구나 물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물? 이렇게 좀 낯설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철학하고 문학을 전공했는데 철학하고 문학적인 사고는 좀 익숙했던 것들을 약간 좀 판단을 잠깐 유보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각도, 앵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일이다 보니까 말을 한번 그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물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 보면은 일사자에다가 이게 진짜 뭐 물체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사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자로 잠깐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에 모든 이제 사물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게 어떤 덩어리로 사물들을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놓여 있는 덩어리가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냥 어떤 고정된 물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사자가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덩어리로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그냥 고정된 물건이 아니고 어떤 사건, 사태, 어떤 관계. 그래서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의미, 다른 맥락과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하나지만 사실은 사물의 의미는, 물건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쉽게 들은 얘기가 이제 어떤 그 가위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가위라고 하는 어떤 물건, 도구, 사물이 있는데, 이 가위라는 물건은 하나지만, 이 가위를 엿장사가 들고 이렇게 막 유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게 병원에 쓸 때의 가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냉면집에서 그게 써는 가위가 되느냐, 아니면 문방구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건은 하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예술의 영역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작가 중에서, 한국 사람 작가 중에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지금 하는 작가 중에서 이유한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그냥 돌을 많이 이렇게 전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 그냥 우리가 여기 제주도에 되게 돌이 많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냥 돌이 되는데, 그걸 전시장 안에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비싼, 이 하나의 그냥 어떤 배치에 따라 가지고 예술적인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의미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에서 이제 좀 철학적인 그 차원에서 이 도구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한 사람 중에서 그 프랑스의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철학적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려고 좀 어려운데, 이제 어떤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하고 도구나 물건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다르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기준이, 이제 사물, 그 중에서도 그 인공사물, 이 도구라고 하는 거는 존재보다도 본질이 먼저 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와 본질이 있는데, 그 존재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어로 써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사실은 어떤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본질과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을 때,
존재보다 본질이 먼저 있다. 근데 인간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없는 방식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구가 존재가 있고, 본질이 먼저 존재보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도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도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도구의 본질을 먼저 성격을 규정한 상태 속에서 무엇을 자르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맞는 가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가위를 설계해서 가위를 디자인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위라고 하는 물건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그 가위라고 하는 본질, 성격이 이미 먼저 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디자인된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죽을 때까지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의 그 본질이 사실 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있지만 인간이 있는 것과 도구가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 그 얘기한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이제 대단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철학의 세계에서는 도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철학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지를 않았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도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철학의 핵심적인 어떤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설정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철학의 중심적인 과제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구에 대해서 평생 연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붙어 사는 시간보다 도구랑 붙어 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봐요, 이 사람은. 생각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관에 들어갑니다. 그럼 관도 도구예요. 죽은 다음에도 사람하고는 같이 안 있지만 도구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도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이 사람은 도구를 잘 관찰하면은 어떤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도구를 잘 관찰하면 인간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시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간단하게 보면은, 이분은 세상의 도구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도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분은 지금 생활 용어를 가지고 철학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만든 철학 용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 손 바깥에 있는 도구. 너무 간단하죠? 세상의 도구는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하고 손 바깥에 있는 도구가 있다. 그 구분이 어떤 기준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 말만 딱 보고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네. 제가 뭔가 진도를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주제가 네. 저는 김수 작가님의 앉아 들어서 보이는 것들이어가지고, 네. 김수 작가님 전 책을 두 권을 다 읽고 왔는데, 네. 제가 예습해온 내용이랑 전혀 그런 있어서 제가 혹시 반을 잘못 들어왔나. 네, 그건 아니고요. 시작한 지 25분까지 아직 제가 작가님의 말씀 목소리를 못 들어서 전 하이데거를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문제가 혹시 오늘 주제가 어떤 거 이제 사물, 의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첫 부분에 제가 사물의 철학의 저자로서 이제 제가 이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좀 본격적으로 의자에 대한 얘기를 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지금 4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이제 북토크를 단독으로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이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 자리에 마련된 거예요. 다른 책도 읽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근데 사실 길게 오늘 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앞부분에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조금 좀 이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손 가까이에 있는 사물하고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하고 손 이제 멀리 손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정확하게? 손 가까이, 손 바깥에. 네, 손 바깥에 있는 도구. 이제 늘 도구하고 인간은 같이 사는데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손에 지금 들고 계신 도구들이 다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손 가까이에 늘 들고 다니는 그런 도구, 자기 집안에 같이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도구가 어떤 사람은 평생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도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직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책이나 연필이나 뭐 노트 이런 게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책이나 연필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손 멀리에 있는 그런 도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스포츠 같은 것들을 즐기지 않다 보니까 겨울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놀러 가는 스키장에 스키 같은 것도 저는 스키라는 것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도구는 손 멀리 있는 도구죠. 또 뭐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골프채도 한 번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그런 도구가 굉장히 손 멀리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손 가까이 있는 도구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도구를 손 가까이 있는 도구하고 손 멀리 있는 도구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손 가까이에 두고서 살고 있는 그 도구를 보면 그 도구가 결국은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분의 도구 분석이 되게 재밌는데 도구는 늘 이렇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구는 그 도구의 어떤 연관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도구가 가령 연필이라는 도구가 있으면 연필이라는 도구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연필은 어디다가 써야 되잖아요. 연필 옆에는 꼭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지우는 지우개가 있고 그게 놓여있는 책상이 있고 또 책상은 어디에 보통 많이 있냐면은 공부하는 공간에 있고 또 책상이 많이 놓여있는 공간들은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그 도구가 붙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과 많이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에게도 그렇겠지만 어떤 시대에 많이 사용되는 도구들이 또 있고 어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손 가까이 있는 도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문명, 문화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이제 의자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의자는 좀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사물의 어떤 그런 도구의 관점에서 이게 보면서 이 사물의 철학에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의자라고 하는 사물이 좀 특이했던 거는, 이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게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생각하는 인간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고, 또 뭐, 호모 루덴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놀이하는 인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인간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의 그 신체 구조를 곧바로 이렇게 반영한 형태의 그런 명칭이 하나 있는데, 호모 에렉투스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직립보행하는 걷는 인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걷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같은 척추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걷잖아요. 걷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신체 구조, 걷는 인간이라고 하는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그런 어떤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의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뭐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걸터 앉을 필요가 없고 등을 이렇게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인간에게만 필요한 형태의 신체적 반영을 하고 이제 그런 형태의 도구죠. 근데 그런 도구다가 보니까 이런 형태의 도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신체 구조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본적인 프레임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단순한데 제가 이 사물의 철학을 쓰면서 그때 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약간 사회적인 것이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어디 이제 가게 되면 또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회나 어디 조직에서 보면은 의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이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보편적 구조를 통해서 나온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게 의자의 종류가 되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뭐 직급에 따라서 의자를 좀 다르게 표시를 하고 또 옛날에 뭐 왕의 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문양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다른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직립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다양한 어떤 뭔가 좀 사회적 상징이나 지위나 이런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이제 의문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공간을 굉장히 뭐라 할까 좀 사회적 이상에 가깝게 뭔가 좀 디자인을 하고 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위계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에 차이 없이 의자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의자를 갖다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 좀 나눌 말씀, 이제부터 선생님 말씀이 좀 나올 텐데, 저는 이제 보편적인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했는데,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선생님이 책이 디자이너로서 출발하시지만, 이걸 단순히 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삶 속에서 앉는다는 게 뭐고, 의자라는 게 뭐냐에 대한, 그런데 좀 사회적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번에 좀 한번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바톤으로 선생님 입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한 번만 제 테스트 좀 다시 볼게요. 다시. 그럼 제가 바꿔 앉을까요, 선생님? 네, 네, 바꿔 자리를. 앉을까요? 네, 저희가 자리를 잠깐 바꿔 앉고.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김진우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셨어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노래 한바탕 하고 시작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 노래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저는 좀 질문 많이 듣고 싶거든요.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고 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북토크를 기획을 할 때 이 시타북바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함동균 작가님 만난 거 굉장히 이제 우연이었고 저는 디자이너 관점에서 의자를 봤고 함 작가님은 철학자의 입장에서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의자를 보셨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어딘가 접점이 있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도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의자, 사람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제 했고요.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항상 비주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비주얼을 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막 갑자기 하이데거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갑자기 왠지 모르는 얘기 같고 막 머리가 막 아팠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위기를 수준을 확 좀 낮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선생님들 여기 오셨을 때 일단 여기도 일단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자가 있었죠. 또 의자도 있고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가 또 위치가 달랐어요. 어떤 기준으로 앉으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딱 정확하게 이제 어디가 무대일 거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도 맨날 그렇지만 맨 뒷자리부터 보통 찾아도 가능하면은 강의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뭐 뒤에 앉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앉으셨을까요? 소파는 좀 편해서 근데 사실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 없이 오히려 벌 받으시는 기분으로 앞으로 오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좀 편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자가 되게 다양하고,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는 사실 등받이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자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지위도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런 장소에서는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위치이고 싶은가, 내가 눈에 띄고 싶은가, 아니면 난 좀 조용히 뒤에 있고 싶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선택을 되게 다양하게 이제 하시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의자랑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 4월에 여기 앉지 마세요, 앉으세요라는 책을 썼고요. 이거는 의자에 관한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디자인 중에서도 의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의자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독일의 바이람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걔네들이 자기의 이제 소장품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내놓고 포스터를 이제 찍은 건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아마, 많이 본 의자도 있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의자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있는 그런 이제 포스터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서 자기네들, 혹시 저 때문에 화면이 가리시나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이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뒤에 요 의자 보이세요? 작은 의자, 요거. 커서가 안 움직이는군요. 네. 여기 의자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지금 요 엔트체어, 여기 몇 분 앉아 계시기도 한데, 엔트체어가 초반에 나왔을 땐 다리가 이렇게 3개짜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의자들도 여기 좀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6가지의 의자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이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선택했던 첫 번째 앉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런 책 속에 있는 26개의 이제 의자이고요. 의자를 쭉 모아서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의자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들을 약간 사람처럼 분류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다. 눈에 띄고 싶어. 나는 조연도 괜찮아. 나는 의자가 아니야. 혹은 나는 뭔가 역사에 남고 싶어. 혹은 나는 질문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챕터로 만들어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첫 번째 책이었고요. 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책을 탈고한 다음에 갑자기 뒤늦게 질문이 딱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의자 디자인이 필요한가? 근데 이 질문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게 화면이 갑자기 넘어갔네요. 네. 저는 좀 있으면 또 3월에는 제가 저희 학교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40에서 50명 정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제가 가구 디자인 수업을 해요. 의자 디자인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들아, 여기 대학 들어오느라고 수고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새롭게 디자인할 의자는 없을 것 같아. 이미 20세기 천재들이 다 만들었고 더 이상 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들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의자 디자인이 과연 필요한가를 이제 질문을 던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의자는 여러분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세븐체어라고 하거든요. 이 의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도 당장 눈앞에 있고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사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자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카피되는 의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혹시라도 카피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제가 오늘 우리 제자가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만져보시고 앉아보실 수 있게끔 여기 세븐치에 한 번만 오리지널 보시면 다음부터는 카피랑 안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 이게 1952년 디자인이에요. 여기 52년보다 더 일찍 태어나신 분이 계실까? 이게 뭔가 잘못돼서 갑자기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52년생인데 여러분들 모든 디자인이 그렇지만 디자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은 그 어떤 유행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52년에 디자인 됐는데 여전히 2023년의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 2023년 공간에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걸 저희 이제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바퀴 달린 거, 바스툴 버전, 팔걸이 있는 거, 가죽 버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공간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 당황을 했나 보네요. 제가 뭔가 자꾸. 예, 그래서 이렇게 스테디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도 다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가구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은 가구는 누가 사냐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삽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코디네이션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에 내가 오피스를 하는데 중역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카피테리아까지 가구를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기능적으로 맞아야 될 때 딱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러니까 이 판매량을 다른 의자들이 사실 따라하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엔트 의자인데 사실은 얘는 더 일찍 만들어졌는데 얘가 더 잘 팔리죠. 얘는 약간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하다고 해요. 허리가 짤룩해서 이제 개미 모양이라 그래가지고서 엔트 체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세븐 체어하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컬러, 뭐 바리에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몸집이 조금 작죠. 몸집이 조금 작은데 이 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스타벅바에도 있어요. 카피일까요? 오리지널일까요? 네, 카피인데요. 이게 똑같이 제가 새로운 의자 디자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사실은 이제 그 오리지널 가격은 사실 기본형도 50만 원이 넘어요. 지금은 또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0평 정도 되는 카페테리아를 제가 설계를 하면서 옷 하나에 50만 원 넘는 세븐체어 쓰시죠?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다가 카피가 계속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카피도 어느 정도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가 새로운 의자 디자인이 필요할까라는 질문 안에 이렇게 쉽게 카피된다는 것, 또 카피 기술이 늘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의자 디자인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의자 디자이너가 필요할까? 의자 디자인 대학이 필요할까? 디자이너를 꿈꾸는 애들한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나타났던 거죠. 이 의자는 알바알토라고 하는 이제 핀란드 건축가가 이제 한 건데, 이 의자는 1932년 디자인입니다. 이걸 보면, 저건 나도 디자인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의자만 가지고도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구 디자인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조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의자이고요. 근데 이 의자는 알바알토는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의 특징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로 공공 건물을 설계하면서 병원, 학교, 그다음에 도서관 뭐 이런 건물들을 설계를 하면서 자기가 설계한 건물 안에 자기가 또 디자인한 가구를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고 지금 아까 엔트 세븐처럼 되게 바리에이션이 다양한 데다가 공공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핀란드의 사람들이 이 알바알토의 의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의 의자는 비싸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있어. 저거 도서관에 가면 있는 의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되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이 커서 디자이너가 안 돼도 좋은 디자인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뭔가 저도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같은 사례입니다. 방금 것도 25년 디자인이지만 오늘날 공간 안에 또 어울려요. 그래서 이분이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는 이제 그 이태리 디자인계의 거목이지만 사실 디자인계의 거목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미 사실 1960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리디자인 뿐이다. 이 얘기를 사실 60년대 이미 했는데 저는 80년대 학번인데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저희에게도 뭔가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막 꿈을 심어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막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는 선생님이 하신 일은 기존에 있는 가구에다가 자기의 조형 언어를 그냥 접목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의자는 토네트 의자라고 해서 1차 산업혁명 때 태어난 아주 오래된 의자가 여전히 지금도 양산되는데, 이 오른쪽에 마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자인은 뭐 새롭게 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나름의 방법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에 아까 마르셀 브로이어의 오리지널 20년대 의자고요. 오른쪽에 다시 이제 맨디니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 20세기의 천재들이 만든 의자도 여전히 건재하고, 그 다음에 맨디니 같이 이런 또 거장이 또 그렇게 할 거 없어, 리디자인 해 라는 의자도 존재하니, 지금 2023년에 대학을 들어온 친구들이 의자 디자인을 전공한다면 무엇을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미 그 알렉산드로 맨디니처럼 리디자인을 창출한 그런 그 사례가 있는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제 책 안에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디자인일까? 자, 제가 여기 제주에서 참 많이 걷는데 이게 또 일관성없게 넘어가네요. 또 넘어가는 것도 길만 걷다 보면 버려진 의자가 너무 많죠. 이거 누군가가 디자인했을 것이고 에너지와 재료를 들여서 했을 텐데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이거 세 개는 다 제주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은 깜파나 브라더스라고 하는 형제인데 브라질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의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폐목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브라질도, 저는 브라질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거기도 빈부격차도 심하고 사실은 이제 농촌은 다 이제 황폐화되고 다 도시로 몰려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시로 올라와서 이렇게 막 정말 짓고 있는 이런 집을 파벨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의자의 이름도 파벨라예요. 닮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자신의 브라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는 기존에 있는 폐 자재를 사용하기도 했고,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라질은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담담하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문제가 있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우리는 좀 이제 드러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업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철거한 거에서 답을 얻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의 방향을 정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다 재활용품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디자인을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아실지만 재활용이 결국 또 싸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가공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또 비싸고 또 다시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실험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작자들이 붙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의자들은 다 양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의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실 텐데, 실제로 이런 이제 봉제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또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자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하필 의자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려지는 컵들, 플라스틱 컵들 이용해서 조명등을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례가 이제 브라질의 깜파나 브라더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룩 디자인이라는, 얘네들은 네덜란드 그룹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나 넘어서 60 넘었을 것 같은데, 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30대 아주 신선했습니다. 근데 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들도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너무 버려진 의자들이 많아.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랜덤하게 막 조합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몰드로 떠낸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 의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봐, 이렇게 많은 의자들이 버려져 있어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만든 의자죠.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버려져 있는 서랍들만 또 모아서 묶어서 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헝겊도 뭉쳐서 그냥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하나의 리디자인의 또 하나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두룩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룹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주목하는 사람은 이 친구인데요. 판보레 멘첼이라고 해서 제 책에 나와 있고 독일의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가 앉아있는 의자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거야말로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아름다운가? 뭐 특별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빼빠는 제대로 친 거야? 마감 제대로 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의자 이름이 24유로 의자거든요. 왜 24유로 의자냐면 만드는데 24유로가 들고 만드는데 24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는 이거를 자기가 디자인한 걸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 블로그에 아예 도면을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이거를 보고 만들어 쓸 수 있게끔. 근데 이 의자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의자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혹은 한국에 있는 꼭 외국어로 오지 못하는 어떤 학생도 바우하우스에서 수업했던 의자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친구가 또 하고 있는 또 리디자인의 전혀 새로운 디자인의 개념인 거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들은 베를린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난민을 받아들인 또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면 그 난민들이 쭉 모여있는 그런 공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렇게 제곱미터 하우스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요. 난민들하고 보급을 한다든가. 요거는 100유로 하우스인데 월세가 100유로인데 여기 이제 모여서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한국의 윤호섭 디자이너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그 대학로에서 고래 그려주신 그런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스님 앉아 계신 종이 마분지 그냥 싸가지고서는 노끈으로 이렇게 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쌓아서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전시장 같은 데 가면 애들은 깔고 엎드리고 원래는 이 의자가 이렇게 오래 사용될 줄 모르셨대요. 전시 때 임시로 사용하려고 만드셨는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게 너무 훌륭한 리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의 이제 개념이라는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그런.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이토록 다양하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다 그런 얘기 안 해주셨던, 이렇게 남의 핑계 대자면 뒤늦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름답고 돈이 많이 들고 또 저희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뭔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특히 제가 너무 존경하는 게 사회 문제에 굉장히 가까이 가 계신데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때부터 이분은 사실은 더 이상 전기를 한전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본인의 작업실을 실제로 태양광 설치하셔서 이제 그 자족하고 계시는데 그때 만들었던 이 포스터 저 너무 사랑하는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가 뭐냐면요. 그 당시 2011년에 11년에 마침 임신을 했던 제자들의 아이의 초음파 사진 3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시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그 해에 이제 태어날 준비를 이제 뱃속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뉴클레어 파워만이 너네 당신들의 유일한 선택지였어? 라고 만약에 지금 뱃속에 있는 애들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포스터를 만드셨어요. 이분은 의자 디자인 영역은 아니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제가 담고 싶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 책 속에 이제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희망이 생겼죠. 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디자인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신입생들을 들어왔을 때 얘들아 이렇게 디자인도 영역이 다양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우리의 또 마지막 주제인 사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의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보이니까 거꾸로 의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앉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앉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이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책으로 이제 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의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 보면 풍경을 보면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재미도 있죠. 누군가가 열심히 디자인했을 거예요, 저 벤치. 근데 사람들이 안 앉고 그 뒤에 펜스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앉으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람들은 앉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판단을 하면서 앉습니다. 우리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제로. 왜냐하면 앉는다는 거는 일단 멈춰서 내가 잠깐 머무른다는 거기 때문에 저 의자가 예쁠 것이냐부터 출발해서 깨끗할 것이냐, 주변에 뭐 위험한 게 없냐, 있냐,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판단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디자이너다 보니까, 야, 저 디자이너 저거 보면 가슴 아프겠다. 저 의자 디자인 한 사람 참 감정이입된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요.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야를 확보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는 싫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저 뒤에 의자가 높기 때문에 앉기에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방해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계단의 도시에 많이 앉잖아요. 우리 스페인 계단 같은 데 사람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거기가 파리여서만이 아니라 그게 그만큼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앉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제가 이제 관찰하는 부분이 확대됐죠.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봐야 될 게 딱 앞에 정확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앉습니다. 이 뒤로 앉으면 뭔가 좀 뭐 싸웠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앉게 되고요. 우리 어렸을 땐 다 바닥에 거침없이 앉았죠.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나 이건 또 웬일일까요? 네, 어쨌든 예, 지금 플라스틱 박스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뭔가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의자가 그 자판을 누군가 띄어서 그 농사 짓는 분이 쓰는 어떤 그런 그 도구에다 딱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디자인 아닙니까? 이건 디자이너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의자를 관찰해서 출발했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책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책을 쓰게 된 데는 저에게 멘토가 있으셨어요. 이분이신데 살아계시고 덴마크의 도시건축가신데 얀겔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건축가지만 처음에 젊었을 때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건축을 하신 적은 없고 이분이 하시는 거는 관찰이에요.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 책으로 내셨거든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보행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관점을 가지고 도시를 관찰한 다음에 도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되어야 된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코펜하겐에서 계속 관찰하시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앉나, 어디에는 앉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신 사진들을 막 이제 찍어서 평생을 그렇게 하셨고, 71년도에 나온 라이프 비틴 빌딩즈라는 이 책은 지금도 거의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얀겔 교수님이 도시를 관찰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그분도 이제 관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북유럽에 여행을 해보셨거나 덴마크 가보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북이 52도 위에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4개월만 조금 일조량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어둡고 우중충하고 오늘이나 어제처럼 제주에 이렇게 비 내리는 날씨를 보면서 야, 꼭 코펜하겐 겨울 날씨 같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다 더 일조량이 없어서 되게 우울해요.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펜하겐을 덴마크를 생각했을 때는 제 머릿속에는 약간 이런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눈 오고 우중충하고 막 표정도 막 안 웃고 이탈리안들과는 너무 비교되는 그런 좀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94년에 이제 처음 코펜하겐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니하운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인데
94년에 이제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름에 갔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즐겁게 이제 맨날 뭐 공부하다가 이제 힘들면 나가서 놀고 이제 그러는 이제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물가가 비싸서 손이 벌벌 떨리는 나라인데 그때 학생 때는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사실 이 오른쪽에 돈을 내고 카페에 앉는 사람이나 이 왼쪽에 그냥 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뷰와 동일한 어떤 날씨와 모든 거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그 공간한테 환대받는다는 느낌?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양계일 교수님이 학교에 특강을 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합성된 사진인 줄 알았어요. 같은 곳입니다. 좀 전에 보신 곳하고. 1980년 니아온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들이 다 점거했어요. 네. 코펜하겐 인구는 80년과 94년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관광객 수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양계일 교수님은 차랑 사람이 같이 도시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사람은 시속 4km에서 6km 정도로 걷는데 차는 보통 60km 이상을 달리니까 이게 공존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도시에 머물게 하려면 차를 일단 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 도시계획이 거의 한 뭐 60년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러운 점이죠. 우리는 왜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하려는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잘 안 되지만 얘네는 좀 이제 길게 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양계일 교수님은 이제 로얄 아카데미에 교수로 계시면서 평생을 하신 일이 결국은 길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차를 한 블럭씩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도시를 다 보행자 도로로 만드는 일을 평생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80년대, 오른쪽이 94년. 80년, 94년. 이렇게. 그래서 지금 1964년에는 지금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유일한 보행자의 도로였는데 쭉쭉쭉쭉 늘어나서 2000년에는 거의 다 이렇게 됐고 지금은 거의 다 여기는 보행자의 도로예요.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주변에다 버스가 다니고 기차가 들어오고 자전거가 너무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계속 익숙해지면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한 블럭씩 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제일 긴 보행자의 도로를 가진 나라가 도시가 됐어요. 이제 코펜하겐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계일 교수님이 사람들이 도시에 5개 공간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집은 차별이 될 수 있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은 내 집이 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도 일단은 모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만큼은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입증해 오셨고요. 코펜하겐 인구가 137만이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시가 그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우리 서울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도심과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여름에 더 특히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고 보시면 뭐 바닥에 뭐 이렇게 다 돈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나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워낙 이게 좀 유명해지셔서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시는 타임스퀘어 광장도 이 양계일 교수님이 이제 하셔서 이게 오른쪽처럼 이제 차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은 이제 커피숍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양계일 교수님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건물을 보러 가면 건물 보느라 정신 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하는 사람들 이제 직업병인데 어디 여행 가면 보통 건축물 한 20개 정도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사진 찍고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정말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거기 가서 낮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제 관찰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거 꼬르부지에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이제 빌라 사보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디자인사 책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갔더니 이제 소풍 나온 프랑스 어린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뭐 하고 노는지 이런 것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 피터 줌토르라고 하는 스위스의 건축가, 너무나 훌륭한,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불친절한 건축가예요. 이분 건축물은 절대로 하루에 20개 뜰 수 없어요. 가는 곳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저기 있는데 차는 여기다 세워야 되고, 들어오는 길목마다 동선을 막 돌려놔가지고, 천천히 이제
가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양길 교수님한테 배운 게 없었다면 이분 건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거 하루 잡아서 이제 갔고 가서도 역시 이제 거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본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또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이제 교육 문제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이거 스터디 큐브 아시죠? 이거 누군가 디자인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런 거가 만들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우리는 그 저기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뭐 아니면 아이를 이제 대동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자에서 사람으로 시선을 확장하니까 이제 보였던 이제 지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 서울의 지하철은 냉난방 그 세기도 조절이 되잖아요.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탈 수 없는 지하철이다. 엄청난 간극가 아닌가요? 저는 우리 이 작은 한반도에 어쩜 이렇게 다양한 그 사회가 공존하는지는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어떨 때는 생각하다가 저는 막 한계가 와가지고 이걸 하이데거를 불러들여서 이해를 해야 될지 막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제주 올 때 세 번째 책 집필 때문에 왔는데 책은 뭐 거의 못 썼습니다. 이제 노느라고 뭐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노느라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발단이 됐던 이제 장면인데요. 저는 이 토론회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속이 시끄러워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털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 한 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너무 여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박강석 대표가 사실 휠체어를 타고 온다는 건 아마 미리 예고됐을 것이고요. 이 휠체어의 좌판의 높이와 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의 차이는 최소 15cm는 나 보여요. 좌판의 높이가. 더군다나 굉장히 첨예하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가는데 누가 나한테 상대방보다 15cm 낮은 의자를 줬다. 그거 토론회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런 거를 전혀 문제의식 없이 처음부터 세팅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제가 좀 더 한 걸음 더 그 사회 문제에 좀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책을 이제 기획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이제 장면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22년에 6월에 책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네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 제3의 공간이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제 책에.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이제 제 얘기는 끝내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3의 공간이란 직장 외에 편하게 언제든지 들려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지금 이런 공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사실 카페가 아주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제3의 공간, 사실 그 스타벅스 그 창립자가 원래 이제 그 얘기를 또 처음에 해서 또 알려져 있는 용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약속이 없어도 그냥 아무나 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컨셉으로 스타벅스가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카페가 대표적인 거고, 여기는 제주의 오른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이것도 제 제자가 설계한 거라서, 깨알같이 홍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관계하기 위한 공간적 노력이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좀 더 제3의 공간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자라났을 때도 사실은 70년대까지 서울에도 문밖만 나서면 이런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집은 좀 조그마고 그랬을지 몰라도 나오면 막 애들끼리 골목을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많았고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그런 공간들이 많죠. 약속하지 않고도 막 가지 않던가요, 애들이 그냥 들이닥쳐서 가고, 뭐 자지마 독서실 같은 데 가서도 애들 같이 모여 있고, 이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제3의 공간, 꼭 약속을 하지 않고 혹은 꼭 무슨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편하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그토록 카페가 많은가, 아파트가 단독주택과 골목을 차지하면서 사라진 제3의 공간을 카페가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이제 했고요. 제3의 공간을 저는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잘 되는 제3의 공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저는 좋은 제3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카페든 아니면은 스테이든
뭐 책방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오히려 잘 차려놨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저는 그 공간은 좋은 제3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제주에 와서 운 좋게도 너무나 좋은 제3의 공간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여기 와서 그 애월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놓고는 저희 거의 구자에만 있었거든요. 저의 그동안의 여행 습관에 미추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딱 여기 왔다 갔다가만 이제 했는데 그만큼 제가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뭐 그런 거 볼 일이 없었어요. 우정, 친구, 책, 공부, 밥. 먹을 거? 꼭 밥이 아니어도 먹을 거. 이 세 가지가 한번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 모임 충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모이면. 자, 여기 시타북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왔는데 사장님께서 오늘 함동균 작가님 뭐 토크하는데 오시지 않을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심코 왔다가 깜놀했습니다. 완전히 뭐 무슨 음식이 한 상 저기 탁 차려져 있는 거. 지금도 저기 맛있는 거 있어요. 우리 끝나고 막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너무나 먹을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책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즉석에서 막 굉장히 많은 우정이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엄청나게 시간이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책하고 우정하고 나 밥이 딱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나이와 상관없이 확 친구가 되는 그런 좋은 제3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북톡하는 모습이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제자가 하고 있는 비젠빌리지의 모습인데, 여기도 저희가 갔는데, 너무나 이 디테일, 이 어마무시한 맛있는 당근 주스 갑자기 막 등장해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풀무질, 저는 풀무질 책방 바로 앞에 그 카페가 생겨서, 야, 대박! 정말 책하고 그 시공 공간은 정말 굉장히 좋은 짝꿍이거든요. 그 책을 보러 왔다가 당연히 책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커피 마시다가 책 보러 올 수도 있고, 이 굉장히 좋은 그 제3의 공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뒤에 또 밥집까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이 좋은 프로세스다라고 제가 생각을 이제 했고요. 예, 여기 풀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그 카페나 이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제가 코펜하겐에서 묵었던 제 기숙사 방인데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고 요 뒤에 화장실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방마다, 그 층마다 맨 끝에는 공동부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당으로 나오면 더 큰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 다 같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정말 가난한 그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20명 초대해서 생일 파티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20명을 초대하기 위해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은 5평이어도 너무 풍요로운 거죠. 생일 파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1년에 한 번 하자고 내가 몇백 평짜리 집을 지을 일이, 그걸 욕망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객이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덴마크 사람들하고 거의 전 똑같이 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저는 파티하고, 이제 그럴 수 있었고, 또 초대를 또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공간들이 있었고, 이렇게 모여서 내려와서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5평이라는 그런 기숙사 공간이 전혀 결핍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방도 제가 코펜하겐에서 묵었던 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5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창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는 얘네들 친해져가지고 이제 밥을 줬더니 아주 잘 따르는데, 얘네들이 아침에 와서 저에게 온기를 주고요. 이렇게 펼쳐지는 중간에 여기서 이제 배추 상추 뽑아다가 이제 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전혀 제 똑같 5평의 공간이라는 공간이 저게 결핍으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히 공동부엌에 가면 늘 제자리가 있고 먹을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펜하겐 때의 경험과 제가 제주에 왔던 경험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코펜하겐 사람들이 나를 환영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얼굴색이 다른 커피 한 잔 값에도 손을 벌벌 떨던 유학생에게도 차별 없이 열려있던 5개 공간에는 앉고 머물 장소가 무궁무진했고, 저는
제가 제주에서 누렸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 혹은 뭐 그런 친구들에게도 우리도 좀 그런 나라, 그런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주에 있는 동안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책, 우정, 밥이 존재했던 이 제3의 공간들 덕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었고요. 여기 여행 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여행 오신 분들도 저같이 그런 제3의 공간에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제주에 계신 분들은 또 계신 분들대로 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공간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잠깐 나누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선생님 책의 이제 하나의 독자로서 좀 책 읽으면서 지금 또 하셨던 얘기하고도 좀 관련해서 네.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서 보면은 그 편안함과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다르다. 네. 그래서 편안한 도구와 편리한 도구, 혹은 편안한 공간과 편리한 공간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관점도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또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사실은 아파트가 참 편리하죠. 예. 근데 편안하신가요? 다 분명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안함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저는 또 그 편안함은 조금 우리가 그 감정이나 감성을 조금 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조금 그거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 2마리 키우기 전에는 저는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고양이가 없었을까요? 제 눈에 안 보였겠죠. 제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이제 임신했어. 갑자기 임신하는 사람들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그러니까 케어하는 거,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일종의, 저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편안함에 대한 감수성이 좀 이제 커지는 거 이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고양이를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러면 걔네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걔네들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나? 내가 편리하게 되는데 혹시 고양이들의 편안함을 내가 방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 그게 저는 결국은 지금 성숙해진다는 것이 좀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그런 감수성을 조금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내가 편리함을 선택했죠. 선택하는 순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 좀 무뎌지게 만든다는 데서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빗소리, 뭐 바람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근데 사실 자연은 때로 무섭기도 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막 날씨가 나쁠 때 저는 와가지고, 우와, 이 눈 몰아치는 소리가 그렇게까지 리얼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해가 났어도,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냐면 그 비가 막 오는 것 때문에 무섭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파트에 있으니까 내 아파트가 떠내려갈 일은 없고, 나는 저 수해로부터 뭐, 좀 남의 얘기가 TV 속의 화면으로 존재를 하니까, 사실은 저도 그때 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수해복구 현장에 한 번 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불과 30분 거리였는데 뭐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편리함을 너무 많이 선택을 해버리면 편안함에 대한 감수성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타인의 편안함을 희생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였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주거가,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서글프다. 우리가 12구 참사나 세월호 때나 정말 저런 인간이나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그분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편리함을 선택하는 대신에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또 이 상담 이야기를 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것이 좀 궁금하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디자이너인데 좀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디자인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디자인 얘기를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저께 다른 책 모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디자이너들은 모든 정책의 사실 맨 마지막에 호출되더라고요. 다 계획은 해놓고 디자이너한테 그럼 좀 예쁘게 해보지. 이제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반영이 되기도 어렵기도 하고 디자이너들도 좀 관심이 좀 없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이 제 책을 보셨다면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또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참 또 책도 안 읽기도 하고요. 제 책이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양한 분들이 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책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토크니까 좋은 말만 해주시면 안 되고, 뭔가 좀,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아까 두 번 읽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두 책 중에서 먼저 쓰셨던 의자 책이 조금 더 저는 흥미로웠어요. 이제 흥미로웠던 게 이제 지금도 이제 화면 보면서도 되게 오래된 명품 의자들이 있구나. 가격 몰랐는데 50만 원씩 하는지 몰라서 그걸 냈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런 이제 전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책은 좀 익숙했던 그 전에 유현준 건축가가 도시는 무엇을 사는가 이런 책에서 많이 봤던 그냥 걷기 좋은 도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좀 개성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책을 쓰실 때도 좀 현장에서 또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작가님을 예전에 민들레라는 교육 잡지에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띄용했던 부분이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 세월호 유가족 대기소? 진도체육관? 네, 그 진도체육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그러셔야 될 대상들을 무슨 난민수용소 같은 데다가 다 때려놓고 담요 한 장 던져주고 거기서 시간을 버티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저는 처음 작가님의 글에서 봤어요. 저도 되게 유가족이 되게 안쓰럽고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막 이러는데 정말 이분들의 주에 해당하는 머무르는 공간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으로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죄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띄엄하고 함께 얻어맞았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최근에 무슨 피난민들이나 수혜민들 이렇게 계시는 곳도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무슨 실내 텐트 같은 거가 이렇게 가족 식구별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준 걸 보면서 작가님도 한몫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눈에만 보이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책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두 번째 책은 더 안타까웠던 게 아까 그 코펜하겐의 그런 차 없는 골목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렇게 강하게 효과가 없었던 게 사진이 없어서 두 번째 책에는 사진 자료가 없으셔가지고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냥 설명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상상만 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저런 길이 우리도 좀 디자인이 됐으면 도시 디자인이 됐으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봤거든요. 다음 책에서는 사진 자료나 이런 영상이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실려서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고요. 정말 궁금한 건 두 번째 책에서 제가 잘 읽다가 이제 김수근 건축가에 대한 그 언급에서는 살짝 제가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그 김수근 건축가가 그 남영동 대공단지를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거기 칭송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 그 건축가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또 정치적인 그 건축가의 행보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후배시니까 그 선배 건축가에 대한 뭐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좀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질문을. 네. 예, 지금 그 희사쌤이 말씀해주신 장면 급하게 제가 또 찾았어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진도체육관 4월 16일 이후에 지금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뭔가 제가 조금 이제 여기 시스템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요즘 그래도 어떤 상황이신지 아시겠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게루반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소위 사회참여형 건축가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내려가서 우리 설거지라도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 디자인 그때 이제 침수회사 뭐 한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막 내려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참 우리는 참 디자이너로 바빠갖고 살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희끼리.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쓰다가 글을 쓰다가 이 시게루반이 3년 전인 2011년 미야기현에서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 이런 작업을 한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이거는 지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종이로 만든 기둥. 그래서 이 지관은 사실은 굉장히 종이로 만들었지만 세로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임시주거를 만드는데 충분하거든요. 지관, 그 다음에 노끈, 그 다음 천, 그 다음에 맥주 박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이미 잃었거나 혹은 잃을지도 모르는 정말 마음이 수덩어리가 된 사람들, 몸과 마음이 수덩어리가 된 사람들이 이 진도체육관 바닥에 널브러져 있게끔 그게 꽤 오랫동안 방치가 사실은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옮겨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과 부끄러움을 줬던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여기도 이제 시게루반도 어딘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분을 꼭 실제로 뵙게 되면 그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 이분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분은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냥 들고 가신 거예요. 가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랬대요. 이거 한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칸막이 하면은 불편하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설득했을까?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일을 해보면 차라리 클라이언트들은 모르겠는데 저기 소위 관내에 계신 분들,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하면 참 넘기가 어려운 산들이 있던데 이분은 그냥 근데 네임빌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이제 줬던 게 이제 방금 희라쌤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디자이너로서 좀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야 우리도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라고 하는 뒤늦게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희라쌤이 첫 번째 책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책이 훨씬 안 팔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팔리고
두 번째 책을 훨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산다고들 하시고, 또 그 풀물지 사장님도 첫 번째 책 팔기가 훨씬 힘드시다고 이제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문제도 저도 책을 처음 내보니까 결국은 저작권 문제나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친근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회의를 거쳐서 이제 됐고, 또 그 책을 저자가 돼서 책을 내보니까 열심히 이제 책을 쓰지만 또 책은 잘 팔려야 되는데 그 분야는 또 마케팅 분야여서 탈고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출판사분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연락이 되다가. 그래서 이제 나름 그것도 좀 중요한 또 전문 영역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출판사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김숙은 너무 날카로운 지적,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걸 뺄까 넣을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전 또 실내 디자인 전공인데 또 건축과 실내 디자인 분야가 많이 이제 겹치지만 또 저희 내부로 들어오면 또 아주 또 다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듣고 있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파가 좀 갈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종업 선생님 파, 김선우 선생님 파, 다 파가 또 갈려져 있고, 또 저도 그 내용도 다 듣고 있고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사실 출판사랑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실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김수건 선생님에 대한 그 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빌바오 구게나임 뮤지엄. 빌바오 구게나임 뮤지엄도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그 건물만 보러 이제 가는, 빌바오에 있는 구게나임, 빌바오에 직항이 생길 정도로 그 뮤지엄 하나가 그 도시를 살렸다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세워진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안 갔어요. 일부러 마치 약간 좀 그런 느낌? 괜히 내가 뭐 이렇게 그분이 프랭크에게 전혀 신경 안 쓰겠지만, 괜히 그냥 나 안 가볼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괜히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 같고, 또 김수건 선생님도 여러 각도에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어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예리하시네요. 김수건 선생님 그거 고민을 저와 출판사의 고민을 확 그냥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끝까지 고민한 그 장이입니다. 네, 근데 마음이 무겁죠. 특히 그런 우리 정치,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이 모든 게 다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건축은 또 우리가 그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가장 거대한,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통장을 보여주는 사람, 또라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또 건물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막 자기 임기 내에, DDP도 그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권력이나 정치적인 것들과 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대로 저는 잘 드러내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정치 잘 모르고 대학교 때 대학로를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학로에서 막 놀고 이제 그랬는데, 이 건축이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 건축가는 또 그런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하지 않게 우리 그때 함 작가님 말씀하신 뭐였죠? 메타인지적으로 막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기록에 남길 이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제 선생님 이제 이 주제가 앉다 의자 이런 주제인데, 앉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성을 넘어가지고 공동체 공간에서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지금 전부 다 제주에 오신 거잖아요.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행지에 오시다가도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사시던 어떤 그런 동네하고 이 제주 사이에서 이 앉는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좀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한번. 아까 먼저 편안한 공간과 편리한 공간 이런 게 있는데, 이 제주하고 이 도시 사이에서 어떤 좀
차이를 느끼는 그런 공간 같은 걸 좀 발견하시는 데가 있다든가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까 뒤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좀 세대가 젊어진 저희를 굉장히 젊어지게 만든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예, 뭐 아무 얘기나 뭐 방금 이제 함 작가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도 좀 네, 예, 아무 얘기나 제가 책을 읽고 온 건 아니고요. 세화 들지대 주인장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방금 계셨던 분들이다. 네, 작가님도 제가 밤에 다른데도 나가다가 한번 실장 한번 스쳐 지나고요. 오늘 아이들이랑 한라산 지금 갔다가 급하게 왔어요. 한기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시간에 못 맞췄고요. 아니 표정 보이시죠? 피곤해요 지금. 제가 여기 가면 회를 사주겠다 이렇게. 아, 네. 일단 그 아드님 두 분이 좀 편안한 의자로 옮겨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컨디션. 본인의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제가 든 생각은 뭐 그냥 다는 못 따라왔고요. 누구나 이제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이야기를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 오다가 또 아이들하고 제가 선생님, 저기 작가님 빨리 프로필 좀 찾아봐 이러면서 운전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읽어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고 우리는 계속 여행도 하면서 계속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데 그래서 의자에 앉으셔서 제주도를 바라보셨을 테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패스하자. 그냥 있었고요. 저는 제가 경기도 공포에서 사는데 이제 저도 디자이너처럼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도시가 개발이 돼서요. 많이 이제 땅이 수용이 되고 저희가 누리던 저희 동네가 이제 공농복합 지역이고 주거지와 이렇게 적절한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그런 동네였는데 대규모로 수용이 되고 개발이 됐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보고 당연히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견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공간에 대해서 공적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두 가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투사가 되거나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어느 쪽은 아직 선택을 못했지만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이제 와닿았고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세월이 오늘 처음 여행 와서 처음 와서 온 곳인데 일단 너무 좋고요. 제가 놀지도 너무 좋고 고양이들도 다 만난 아이인데 뭐 하나 준게 없어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뭐 아무 말이나. 네. 우리 제주시에서 오셨는데 그 오미선 선생님 좀 뭐 제주 여기 다니면서 많이 풍광을 보시잖아요. 오늘 좀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계신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김주열 작가님 처음 뵀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고 흥미롭고 정말 듣는 내내 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촉을 세우면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을 하시지만 사람에 집중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주관사 아이들하고 콩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덴마크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 제주라는 공간도 그런 사람 위주가 되면 참 좋겠다. 사람이 어디든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고 어디든 나와서 이제 아이를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선생님이 지금 머무시는 그 공간의 골목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제주가 더 한껏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 사시면 또 그렇게 좋은 거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매일이 감동이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그전에는 사실 제주라는 이 공간이 그렇게 큰 애착은 없었어요. 언젠가 나가서 할 거고 그리고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많이 나가서 이제 샀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이제 이 제주 공간이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한 군데 놀러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고 또 그 목적지에 가서 이제 놀다가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면서 바다, 뭐 오름, 산 할 것 없이 그냥 가까이 나가면 그게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정말 한껏 누리고 살았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제주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주가 되게 매력을 느꼈고 어디 나가서 살아도 이 제주라는 공간이 너무 향수가 진하게 너무 좋은 제주, 제가 태어났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제주도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울 토박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이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충주라는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별로 이렇게 서울에서 오히려 외국에는 가도 우리나라를 별로 알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충주에서 머물면서 그 충주에서도 매일매일이 감동인 거예요. 호수가 있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다 서울공화국이 돼서 서울에서 바글바글 있으면서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한참 떠들다 보면 끝에 가면 꼭 만나는 게 결국은 교육 아닌가요? 끝에 가면 결국은 이제 교육, 공교육이 이제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충주에 내려왔을 때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내려왔는데 저랑 또 비슷한 또래의 교수들이 가족들이 못 내려오는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부동산? 난 부동산도 사실 교육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가게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약간 허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막 부동산, 막 교육, 혹은 뭐 원자력,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문제의식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 범위를 이제 확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소위 이제 그냥 뭐 좀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는 대화로, 그러니까 대화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그런 대화로 이제 끝나게 됐던 것 같은 이제 기억이 이제 나면서 또 왜 잘난 척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래 잘났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은 히라쌤한테 제가 최근에 가진 한 가지 답이 뭐였냐면 좀 엉뚱하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20, 30대 청년들 이제 계시면 5, 60대를 믿지 마세요. 정말 저도 그러니까 여러 번 저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노력도 해보고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미 마치 미국이 지네들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총기 하나 못 없애서 지금도 박도 대낮에 학생이 선생을 쏴 죽이는 그런 나라가 지네들이 뭐 아바타가 뭐 1등 하면 뭐합니까? 지금 애들이 막 총 쏴서 죽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총이 위험해서 그런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 문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또 아직도 여전히 그러나 저러나 해도 스카이를 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해봤자 소용이 이제 없는 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성세대는 바꾸기가 왜냐면 저도 이제는 이제 MZ 제너레이션하고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만큼 저도 이제는 기성세대가 됐고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의 기득권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아까 그 편안함이라는 촉을 제가 얼마나 여러 군데서 잃어버렸을까. 지금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고통을 내가 얼마나 알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탄력받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전공이 공간 디자이너인데, 저희 아이가 막상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이 충주의 건대 글로벌 캠퍼스 주변에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그제서 보이더라고요. 2004년부터 제가 충주에 있었는데, 제가 공간 디자인을 하고 수업 시간에 뭐 잘난 말로 떠들었는데, 막상 나를 만나러 오는 아이들이 그 전날 밤에 어떤 환경에 자고 올라오는가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월세 50만 원씩 내고 그 손바닥만 하는데 창문도 못 열잖아요, 서울은. 창문 열면 옆집 보이고 막 그러는 집에서 살면서 50만 원씩 막 월세를 내는데, 뭐 집 몇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 몇 푼 올라간다고 난리 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막 생각이 되면, 이제 내가 뭔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라고 이제 되니까 너무 또 우울해졌는데, 이제 히라쌤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답인 것 같았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면 뭐 정당에 들어가야 되고 막 뛰돌르고 막 이런 어른들이 하는 정치 말고, 50, 60대들이 했던 그런 구린 정치 말고, 인터넷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유연한 신체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정치를 해서 해야 되지 그거밖에는 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직무유기,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해, 충분히 사과하고 대신 너네가 하면은 어떨까? 미안한데, 아까 그 뉴클레어, 우리 윤호섭 선생님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런 거 얘기할 때, 어른들 좀 미안하지만, 어른들 너무 많이 망쳐놨는데 더 이상 기회 주지 마. 너네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줄래? 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려면 조금 새로운 또 모델을 보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만 해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너무 뛰돌르고 그러신 분들은 무섭더라고요. 너무 과격하게 막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학교에 가서도 저희 학생들하고도 이제 걔네들이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의 원룸에서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관심 갖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놈의 서울 집중형 나라, 아파트 공화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불평만 하게 되고 답이 안 나와서, 결국은 저는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비전을 어른들한테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네. 하시면 열정이 셔가지고.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네, 지금 10분 정도만 더. 10분 정도. 이은 선생님 오늘 토크라든가 또 전반적인 이야기 그냥 나눠주실 거 있으면 할까요? 또 교육도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의자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센터 자리를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요. 무용수들은 주역이 한 명이니까 센터 자리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좀 어딜 가나 주인의식과 주도의식을 갖고 있는 성향이어서 어딜 가도 뭐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제일 잘 보이는 맨 앞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자리, 그리고 학교에서 오래 다녔는데 학교에서도 교수님 제일 잘 보이는 침 맞는 자리, 모범생 자리를 좋아하는 저를 또 생각 못했는데 그런 아이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복잡한 생각 못했고 같은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한 분의 질문처럼 편리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피계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이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인생의 모토를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은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 의자라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은 비단 앉는 의자가 아니라 함동이 처음 문을 열어주실 때 익숙함을 낯설게 바라보는 이게 저희 예술가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의자에서 떠올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이책이라는 연구에 오브제로 의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앉지 않고 의자를 쓰고 요 안에 있는 공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약간 닭장 안에 있는 새처럼 그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춤에 있어서는 롤랑드티 프랑스 안무가의 젊은이와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제가 배우 이름을 잘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의자 넘기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복이라는 선전인데 그 리복이라는 선전이 롤랑드티의 젊은이와 죽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젊은이들이 희망 없어서 없는 그 우울감을 빠졌을 때 이게 약간 자살하거나 그런 거를 오브제를 이걸로 의자로 사용을 하고요. 의자 넘기는 게 그 위험하고 이런 게 저희는 미국에서 되게 재밌게 기억이 나지만 그 작품 속에서 그 행위는 넘어야 할 위험성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자를 우리는 편하게 앉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함돈이 던져주신 말처럼 익숙함을 낯설게 보고 이 오브제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앉을 때 중간에 앉고 잘 보이는 데 앉고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데 앉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간에 있던 사람과의 적극적인 소통이기도 하고 관계인데 또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앉는 포지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체성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으로 앉거나 뒤쪽으로 앉거나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많이 앉는 풍경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해보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또 우연히 드네요. 왜 그런 문화가 생길까? 아까 그 프레임이나 의자에 앉는 이 펜스에 앉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목받기보다는 관찰하고 싶어. 둘러보는 그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편안한 것 같아요. 등 뒤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것보다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좀 직업적인 특성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죠. 사실은 잘 안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운데.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다행이야. 신경 써요. 네. 그냥 공간 디자이너로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였는데요. 공간 심리 자체에서 사람들이 등을 보인다는 자체가 두려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등을 웬만하면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약간 벽에든지 이 한쪽 그래서 뭐 버스에서도 한쪽 귀퉁으로 가서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누구한테 제가 공격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고 이 실험이 원래는 감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네, 저희 애가 눈을 바라보면서 벽에다 붙이고 계속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이게 뭐랄까 불침범 쓰듯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도 say hi 이 인사 자체도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라는 손에 총이 없다 이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간에 다 녹아가지고 저희도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공간 심리에서 사람의 심리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좀 바뀌는 건 좀 이런 건 있어요. 워낙 자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어떤 분은 되게 자신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설계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저도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지금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게 공간에서 다 드러나는 형태 중에 이제 드러나는 얘기예요. 그 제일 쉬운 거 관찰할 때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번 공간에서 관찰해 보시는데요. 서울에서 지하철에 7사람이 앉거든요. 그 비어 있을 때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양쪽에 앉고요.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 앉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사적인 영역을 이제 확보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커피숍도 저희는 설계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하면 보통은 사실은 창문이 있거나 벽을 이제 쪽으로 하는 곳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앉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럼 가구를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놓으려고 하고 사실은 가운데에 있는 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앉죠. 좀 무대에 올라온 것 같고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윤서님만 여기 가운데 대부분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이제 시선을 그죠? 시선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일단은 내가 지금 온 내 친구랑 같이 나의 그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적으로 있고 싶지 내가 그 사적인 공간이 근데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것도 내가 MZ세대를 이해를 잘 못하면 지금 설계하면은 잘못할 수 있겠네요. 게 사람들이 이제 무대 위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 때문에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예전에는 벌써 교수님 이야기하시면 저희는 말 한마디 못하고 토크를 하다가 해서 저희 때가 이제 과도기 같은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해도 이게 화제가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하고든 누구가 됐던 토크쇼로 발전한 이제 토크를 하면서 서로들 이야기들을 같이 하잖아요. 이 문화 자체가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거라 어느 순간 이 심리 공간에 대한 심리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씩. 설계는 그만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연락이 가서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듣고서 좀 마무리 짓고 싶은 게 저 이지윤 선생님 오셨는데 행복에 대한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제안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오늘 좀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이런 공간과 제주의 공간 또 뭐 이런 것과 행복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드신 생각이 있으셨으면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웬만하면 매년 핀란드랑 행복과 랭킹이 싸우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는.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가 직접 살다 보니까 왜 그 나라가 행복한 것 같으신지 그거 하나 하고요. 네. 아까 편안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오셨는데 제주 바람도 편안하세요? 첫 번째,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 편안함, 안 편안함을 떠나서 제가 제주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만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만 막 하루에 20개씩 보러 다닐 때는 실제로 내가 제주 바람을 온전히 제 몸으로 느낄 수 없어서 제주 건축 한번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했거든요. 바람이 많기 때문에 건물 다 낮게 돼야 되고 바람이 숭숭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 와서 진짜 처음에 이제 한 일주일이 굉장히 날씨가 나빴었고 진짜 그 바람이 이제 옆으로 이제 보는 게 느껴져서 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집이 왜 이렇게 존재해야 돼 나지막하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몸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았다는 거 한마디 드리고요. 그 북유럽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같이 잘 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이 별로 없느냐 다 같이 잘 살기 때문에 이제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때 왜 갑자기 그 유명하신 성공에 대한 교수님 돌아가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영보 스님의 글에 보면은 신영보 스님이 아니라 법정 스님이셨나요? 만년필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더니 원래 만년필이 하나 있는데 만년필 하나 처음 받았더니 갑자기 옛날에 있는 만년필이 싫어지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했는데
갑자기 새거가 생기니까 이제 얘가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싫어지고 더 욕심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동창회 갔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BMW 타고 나타난다거나 하면 갑자기 내 차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잘 타고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철학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다가도 그만큼 물질은 직물적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차별을 느끼기가 어려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공의 영역이 가장 그 시대에 좋은 디자이너들이 설계하고 모두에게 열려있고 그 다음에 거의 공짜로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부모가 좀 잘 살아서 좀 좋은 집에 사는 것과 내가 아까 좀 작은 집에 사는 것과 말씀드렸던 유학생이 5평짜리 거기 살아도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서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살아서 후자의 관계를 지키는 건 아니죠. 다 같이의 관계를 지키는 거죠. 네, 다 같이, 네, 다 같이, 예, 다 같이. 우리가 서로 1988 시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는 다 같이 못 살았거든요. 네, 그때가 행복하냐? 네.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네, 그때가 행복할까요? 지금의 행복할까요? 물어보면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행복한 것 같다고 하세요. 네,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살아있었고 동네가 살아있었고 정이 살아있었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약간 말씀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똑같이 못 살아서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었고 맞아.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비밀로이 평등한 문화, 차별이 없는 문화가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어디든 비롯된다고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 공동체 문화가 바이킹 문화에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주도랑 비슷한 게 많다고 들으시거든요. 네.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에요. 네네. 농사질 땅도 거의 없었죠. 네. 왜 해적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잖아요. 제주도로 주면 좀 비슷했죠. 나중에 한번 덴마크 얘기를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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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디자이너가 최고의 혁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좀 보완을 하면, 덴마크 사람들이 레파토리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날씨도 안 좋고, 그렇다고 유럽에 있지만 파리나 이태리처럼 유명한 나라도 아니야. 라로 시작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아르네 야콥슨 같은 유명한 건축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희게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이제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잘난 거는 별로 없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북유럽 나라들 중에서 제일 작잖아요. 작고 독일에 딱 붙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치사 타치로가 쓴 책에도 보게 되면 서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서로를 필요한다 생각해야 우리가 겸손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제가 코펜하겐에 있으면서 가장 분명하게 제가 언어적으로 제가 구별하기 시작한 게 바로 결핍과 가난이 다르구나. 완전 다른 개념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는 사실 결핍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해도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핍은 말 그대로 정말 참 다르다 생각하는 게 우리 라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어렸을 때나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신림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살아진 거는 맞죠. 근데 그러면 지금의 청년들은 결핍하지 않냐, 또 행복하냐, 이제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고, 또 그게 걔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배가 고프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아니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랬는데 너네 지금 그렇게 지금 다 배부른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과연 맞나. 이 아이들은 오히려 더 결핍된 그런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법이지만 너무나 불안정한 어저께 읽은 책인가요? 청춘의 청자가 푸른 청자로 느껴지지 않고 멍든 색처럼 느껴진다. 어떤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상대적 박탈감, 그것이 되게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오늘 토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데, 이제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기 책이 또 있으니까 사인을 좀 받으셔도 되고, 네. 제 책도 있습니다. 네, 여기 사물의 철학과 네. 중요한 책은 아니지만. 아니, 그 말씀을. 선생님한테 사인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뭐 이렇게 간식이 좀 있으니까 간식을 좀 갖고 오세요. 네.